안녕하세요. 저는 종갓집에서 종사를 했던 40대 여자입니다. 혹시 요즘 세상에도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인 자기들도 딸이자 며느리면서 제게 이유 없이 명령하고 트집을 잡곤 했거든요. 물론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며느리를 무시하는 두 사람이 더는 큰 소리 못 치도록 아주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짜릿한 복수담을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고, 선애 좀 봐라. 6살짜리가 지 남동생 밥 먹이고 있다. 우리 손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기특할꼬.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종갓집 맏딸로 태어나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겠다 하시겠지만 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친할머니가 정말 현명하고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우선 저희 할머니는 아들들보다 며느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답니다. 그 옛날에도 설거지는 꼭 아들들이 시키셨다니까요. 자, 오늘부터 자기 먹은 밥그릇은 본인이 직접 씻어라. 난 며느리들한테 집안일 더 시키고 이런 거 절대 용납 못한다. 내가 이 종갓집 집안에 시집와서 서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원래 아무리 작은 일도 시자 붙은 사람이 시키면 더 서운한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선 며느리들이 최고 귀한 사람들이다. 알겠지? 할머니는 며느리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해주셨습니다. 첫째야, 이번 김장할 때 고생 많았지? 식구가 하도 많은 집이니 김치 하나 담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번에도 네가 고생이 정말 많았다. 항상 우리 첫째 며느리한테 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 줄 알지? 늘 고맙고 사랑한다 어머마. 네가 있어서 참 좋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 저희 집 식구들 먹을 양만 겨우 한걸요. 그래도 항상 제 걱정해 주시고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님. 할머니하고 엄마가 자주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시니 전 TV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영악한 며느리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그렇게나 피하는 종갓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다복한 집인지 몰라주는 사람들이 답답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만 친딸처럼 진심으로 할머니를 모셨고 그 모습만 보고 자란 전 종갓집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아빠도 집안일에 나몰라라 하지 않고 주말마다 요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다. 평일에 네 엄마가 너희들 먹이고 돌보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주말이라도 이 아빠가 나서야지. 너희들 아빠가 해주는 김치볶음밥 제일 좋아하지?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게 해주마. 이런 할머니 또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희 남매도 성별을 따지지 않고 서로 집안일을 돕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또래 친구들보다 음식도 잘하고 살림 솜씨도 꽤 야무진 편이었죠.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을 때도 남편도 제가 집 청소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 오빠, 비닐봉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구겨놓으면 자리 차지만 하고 쓸 때 다 끄집어내야 하잖아. 나도 우리 아빠한테 배운 건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넣어두면 보기도 깔끔하고 사용할 때도 풀기만 해도 되니까 좋더라고. 이야, 선혜 넌 손끝이 정말 야무지다. 나도 자취를 오래 했지만 귀찮아서 이런 거 신경도 못 쓰거든. 나도 선혜한테 좀 배워야겠어. 이거 삼각형으로 어떻게 접는다고? 저는 남편이 제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남들은 집안일에 대해 말하면 잔소리로 듣고 싫어한다던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고맙다며 메모장에 적어두기까지 했거든요. 내가 아직 오빠 집안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오빠가 이렇게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인 걸 보면 분명 가족분들도 따뜻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분들일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종갓집 장손이거든.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이런 집안일보단 어른들을 모시거나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썼어. 어머니도 내가 그러길 원하셨고. 그런데 선에 네가 착착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지? 내가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해도 늘 지저분했는데 선에 네 손길이 한 번만 스쳐가도 꼭 호텔 화장실 같아지잖아. 알고 보니 남편도 저와 똑같이 종갓집 출신이더라고요. 그래도 전 평생을 보고 자란 게 종갓집의 단점보단 장점이었기에 남편이 장손인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얼핏 제사가 좀 있다고 했는데 저희 친정처럼 해봐야 1년에 두세 번일 거라 생각했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도 첫인상이 굉장히 좋기도 했고요. 아유, 우리 장손 며느리를 드디어 만나네. 만나서 반가워. 내가 우리 형석이 언제쯤 장가가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예쁜 아내를 얻으려고 여태까지 부모 속을 태운 모양이구나. 시모는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 꼭 생명의 은인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매우 기뻐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연신 잘 왔다 잘 왔다 하시는데 그 따뜻한 환대 덕분에 잠깐 긴장했던 제 마음도 사르르 녹아버렸답니다. 듣자 하니 우리 예비 며느리 집안도 유서 깊은 총가더구나.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대종손이라 맏며느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단다.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장남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순서가 조금 꼬이긴 했다만 이제라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어. 시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은 3남 1녀 중 장남으로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었어요. 시모는 동서와 제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결혼 전에 직접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했고요. 시모 덕분에 시동생과 둘째 동서, 제 남편까지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저희 둘째 동서 말도 없고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나 했는데 헤어지기 직전 동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결혼 축하드려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시면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요? 제가 만났을 땐 따뜻하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 같던데요. 그래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전 둘째 동서가 어떤 의미로 했던 말일까 싶어 한동안 그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본가에 갔을 때 엄마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죠. 엄마, 나 얼마 전에 둘째 동서 만났는데 동서가 우리 시모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조심하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둘째 시동생은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다는데 아직 시숙인 그이랑 뭔가 좀 어색해 보이고 되게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 결혼 괜찮겠죠? 그래? 뭐 아직 사부인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 딸은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잘 해낼 거야. 이때까지 네 할머니하고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 봤지? 항상 어른들께 예의 갖추고 공손하게 행동하면 아무리 보수적인 시어머니라도 네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엄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용기를 주시더군요. 저도 할머니 엄마처럼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될 거라고 믿으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고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시댁과 거리가 가깝다 보니 시모는 자주 저희 부부를 불러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아가, 난 이렇게 자주자주 얼굴 보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정도 빨리 든다고 생각한다. 요즘 애들은 시댁에서 부르면 칠색 팔색 한다고 하던데 넌 안 그렇지? 네, 어머님. 저도 시댁 식구들과 자주 만나고 밥도 자주 먹고 싶어요.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 것 같고요. 그래. 네가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집안에 대해 모를 테니까
내가 잘 알려주마.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고. 시모는 굉장히 자상하게 조씨 집안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일러주셨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제가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 대해 그리고 집안 분위기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집이 대종가라 찾아오신 어르신들이 많아. 아마 한동안은 누가 누군지 막 헷갈릴 거야. 그때마다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실제로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절 찾을 때 제가 곤란하지 않게 먼저 나서서 행동했습니다. 이복의 종손 며느리, 내가 자네 삼종조 시할아버지가 되는데 왜 먼저 인사도 않고 그러고 서 있어? 냉큼 인사 안 해? 아이고, 할아버님 오셨어요? 오셨으면 바로 안으로 드시지. 왜 밖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 좋아하는 다과 내올게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남편은 그러더니 얼른 할아버님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심오한 남편이 너무나 든든해서 아무리 대종손 며느리라도 겁날 게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둘째 동서도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줬고요. 형님, 벌써 오셨어요? 형님 일찍 오실 줄 알았으면 저도 더 빨리 올 걸 그랬어요. 앞으로 시댁 오실 때 저랑 같이 맞춰서 와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내가 시댁에 대해 잘 모르니까 미리 좀 둘러보고 싶어서 서둘렀지 뭐. 동선 천천히 시간 맞춰서 와도 돼. 내성적인 줄만 알았던 동선 차분한 만큼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동서까지 나서서 절 살뜰히 챙겨주니까 전 오히려 종갓집에 시집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새아가 이 종이 받아라. 내가 앞으로 챙겨야 할 제사 목록 좀 적어봤다. 우리 집안은 제사가 꽤 많아서 기억을 못하면 큰일 나. 일단 명절날 올리는 제사가 2번 있고 기제사가 6번 있다. 조부모님 내외, 증조부님 내외, 또 고조부님 내외까지 총 6분 제사인데 길마다 올리고 있으니 헷갈리지 말고. 그리고 시제사가 1년에 1번 있어. 원래는 사시제라고 1년에 4번씩 해야 하는데 너희 힘들까봐 음력 10월에 1번만 지내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마지막으로 조상님들 묘에 가서 묘제도 꼭 드려야 한다. 이거 다 챙길 줄 알아야 종가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는 거야.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꼭 꼼꼼하게 보고 기억해라. 어느 날 시모가 제게 아주 꼼꼼히 적어주신 종이를 보니 시댁은 무려 1년에 10번의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많이 제사를 간소화하기도 했고 음식도 간단하게 차려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그 10번의 제사 모두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라고 음식을 차리고 의례가 꽤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결혼한 해엔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보단 시몰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는 수준이었죠. 자, 우리 집 제사 음식은 육류, 생선, 나물전, 찌개, 떡, 과일까지 가능한 모든 종류를 올린다. 저는 동그랑땡, 고기전, 생선전, 종류별로 골고루 만들어야 되고 나물도 양념이 다 달러. 조상님 한 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제사마다 준비할 음식하고 생전에 좋아하셨던 것까지 정확히 기억해두렴. 세상에, 어머님, 이걸 이때까지 어머님이 맡아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휴,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어도 어쩌겠니.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네가 시집 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뭐. 앞으로 몇 년간은 너도 많이 헤맬 테니까 나 하는 거 보고 잘 배워둬라. 하지만 시모가 아무리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무려 10번의 제사를 챙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2팔 걷어붙이고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번번이 어르신들께 주방에 있는 걸 들키곤 혼쭐이 나곤 했고요. 여보, 왜 또 주방에 왔어? 할아버님들 보시면
종손이 주방에 왔다고 막 혼날 텐데.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 뒤집개 이리 좀 줘봐. 저는 내가 할게. 아직도 할 게 이렇게나 많이 남았네. 당신은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종일 기름 냄새만 맡았잖아. 이렇게 10번의 제사를 치르다 보니 결혼하고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군요. 제사만 아니라면 남편과 제 사이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남편과 시모의 배려가 마냥 절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 올 명절엔 친정에 먼저 들렀다 올 것 같아요. 작년에 제사 배운다고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엄마 아빠 먼저 뵙고 올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장 보는 것부터 알려주려고 올해 미리 시장도 안 봤어, 얘. 너 지금 나랑 네 동서랑 둘이 시장을 다 보라는 거야? 음식도 우리 둘이 다 하고? 네?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랑 한 해씩 돌아가면서 시댁이랑 친정에 먼저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렇잖아, 여보. 어? 뭐 그렇긴 한데 엄마가 당신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짜셨다는데 올해는 우리 집에 먼저 가고 내년에 처가에 먼저 가면 안 될까? 좀 늦게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시모와 남편은 저를 위한 결정이라며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너 맏며느리가 어른들 다 계시는데 어떻게 친정에 먼저 가겠다는 소리를 하니? 작년에 못 오신 어르신들이 너 보겠다고 다 우리 집 먼저 오시겠다는데 네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건 네 동서한테도 못할 짓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하루 먼저 와 있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모는 무조건 안 된다며 절 붙들었습니다. 그쯤 되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맏며느리로 할도리를 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10번 있는 제사도 동서랑 같이 모두 참석했고요. 저도 명절 가까이 말씀드리면 어머님 당황해 하실까봐 이렇게나 먼저 말씀드렸는데 장 보는 계획 같은 건 얼마든지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저희 친정도 종갓집인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어머니께 친정부터 다녀와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직 결혼 초인데 부부끼리 약속한 걸 벌써 어기기 시작하면 앞으로 싸울 일만 더 많아질 거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명절 전에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내 마음 알지? 어? 알지. 엄마, 올해는 처가에 먼저 갔다 올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 그럼 저희 가요? 남편은 결국 어버버하며 제 말을 따랐고 시모는 절 연신 째려보시며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그전까지 좋기만 하던 시모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인 것 같네요. 그 이후부터 시모는 사사건건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넌 종손 며느리가 옷차림이나 머리꼴이 그게 뭐니? 너 그러고 다니면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다들 욕한다. 당장 가서 머리 검게 염색하고 옷도 더 단정한 걸로 입고 와. 아유, 종손 며느리가 그렇게 입을 해 벌리고 웃지 마라. 채통을 지켜. 밥 먹을 때도 좀 조신하게 먹고.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되니? 아유, 며느리 둘이 있는 게 하나는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는 느려 터져서 답답해 죽겠네 아주. 내가 조상님을 얼마나 열심히 모셨는데 왜 며느리 운은 안 주셨나 몰라. 사실 전 참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라 시모가 작은 일로 트집을 잡으시면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착하고 내성적인 둘째 동선 늘 고개부터 숙이더라고요. 형님, 저 또 어머니께 혼났지 뭐예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대답을 하는지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사실 제 대답은 상관도 없이 어머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동서 또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했지? 그러지 말고 동서도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다 동서만 화병 나.
전 형님이 제 편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 대신 옳은 말도 많이 해주셔서 괜찮아요. 형님 덕분에 제가 겨우 숨쉬고 산다니까요. 저는 가끔 너무 순하기만 한 동서를 위해 시모와 맞서기도 했습니다. 얘 둘째야, 너 거기서 뭐하니? 그렇게 손이 느려서 오늘 안에 김치 담그겠어? 저건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내 말을 무시하고 배째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어머님, 동서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가 착해서 어머님 말씀을 듣고만 있는 거지. 그런 말 들으면 누구나 기분 나쁘죠.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어머님 몸종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 죄송한데 어머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특히 동서가 집안에 일 있을 때마다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요. 뭐, 뭐야? 너희 둘, 뭐 나 이겨먹으려고 서로 편먹었니?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아이고,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내 말을 그렇게나 잘 따르던 둘째도 저러고 속이 뒤집히게 구는 거 아니야? 갈수록 시모와 저의 감정의 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신경전을 하던 중 저는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결혼 3년 만에 생긴 아이라 남편도 저도 그간의 시댁 문제는 있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보, 딸이래, 딸. 당신 닮은 딸이면 정말 예쁘고 똑똑할 거야. 그지? 나 벌써 딸바보 예약이야. 우리 딸,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우리 곧 건강하게 만나자. 남편이 임신 초기부터 제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딸바보 아빠의 면모를 일찌감치 보여주더라고요. 당신 쓰레기 버리러 가려고? 그런 건 나 시키라니까. 당신은 예쁘고 건강하고 좋은 것만 봐야지. 뱃속에 우리 공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부디 가만히 앉아서 쉬고 계시죠. 남편이 딸인 걸 이렇게나 좋아하고 저도 평생 친구같이 지낼 딸아이가 생기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뜻은 전혀 달랐어요. 저다이가 장손이면 오죽 좋아. 뭐 그래도 아직 애가 태어난 건 아니니 아들이길 빌어보자. 병원에서 틀릴 수도 있잖아. 저는 성별 상관없어요, 어머님.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겠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더 바라는 것도 없네요. 하지만 시모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이상한 부적까지 써와서 남편 지갑과 제 옷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전 알던 대로 딸을 낳았는데 시모는 아들이 아니라는 게 여전히 실망스러웠는지 저 몰래 저희 집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뭐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니 받아들여겠지. 그래도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 못 낳으면 이 종갓집의 대를 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적 잘 가지고 있다가 아들 낳을 때까지 손도 대지 말어. 대체 시모가 어떻게 저희 집까지 들어와 부적을 붙였나 했더니 그게 다 남편이 허락한 거였더라고요. 당신 어머님께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그것도 모자라 어디다 부적을 붙이면 내가 모르고 넘어갈지 말씀드렸다며. 아니 그게 사실 우리 집에 손이 귀하다 보니까 아들이 꼭 있어야 하거든. 물론 난 우리 딸이 제일 소중하긴 한데 그래도 둘째는 아들 낳으면 좋잖아. 저 부적의 애군을 막아준다니까 우리 딸한테도 좋을 거야. 전 시모도 시모지만 갈수록 시모에게 휘둘리는 남편이 더 황당했습니다. 앞에선 제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론은 다 시모 뜻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난 당신 집안으로 일해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한 거야. 근데 당신이 자꾸 이렇게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계속 날 무시하면 나도 못 참아. 당신만 종갓집 맞이야? 나도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맏딸이야. 앞으로 더는 시댁이랑 얼굴 붉히는 일 없게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도 엄마하고 당신 둘 사이에서 죽겠다 정말.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된 기분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제 남편이기보단 시어머님의 아들이더군요. 이렇게 제 속을 태우는 건 시모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누이를 보면 옛말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삼남 일녀 중 막내딸인 시누이는 아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거든요. 언니, 새언니, 혹시 나 생리대 좀 사다 줄래요? 오면서 초콜릿이랑 단 것도 좀 같이 사오고요. 아우, 왜 이렇게 달달한 게 땡기는지 모르겠네. 시누인 저녁을 준비 중인 저와 동서 옆에서 매니큐어를 바르며 심부름까지 시키더라고요. 이 정도뿐이었으면 귀엽게라도 봐주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아가씨, 저희 지금 저녁하느라 무지 바쁘거든요. 아가씨한테 뭐 도와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그 정도 심부름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어머머? 새언니 지금 신우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우이가 해달라면 하는 거지. 요즘 며느리들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진짜였네. 예전엔 신우이들 속옷 빨래까지 며느리가 다 했다는데 새언니들 진짜 좋은 시대에 사는 줄이나 알아요. 신우이 말버릇처럼 세상 좋아졌다는 소리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전에도 아주 건방지게 굴던 걸 겨우 참고 있었는데 전날은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저는 당장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신우이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니, 안에서 얘기하면 되지. 왜 귀찮게 밖으로 불러내. 그럴 시간 있으면 내 심부름이나 좀 해달라니까. 야, 너 몇 살 먹었냐? 나 너보다 4살이나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 좀 편하게 할게. 너 내가 네 며느리로 들어온 줄 알아?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반말이야. 제일 어리면 어린 대로 손님 사람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수그리고 있어라. 전 아주 나를 잡고 시누이 정신교육을 빡세게 시켰습니다. 시누인 제가 무섭게 분위기를 잡자 완전히 쫄아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더라고요. 너 앞으로 말 조심해. 내가 지켜본다. 나 어차피 너희 집 식구들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야. 남이라고 남. 내가 참고 살아야 할 이유 아무것도 없거든? 네 오빠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알아서 잘해라. 알겠어요. 왜 그런 거로 협박을 해요, 무섭게. 새언니 이런 거 엄마한테 다 잃을 거예요. 일러. 당장 가서 일러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신우인 평소에 그렇게나 일러바치더니 제가 진짜 무서웠는지 그날은 찍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 둘째 동서도 조용해진 신우이가 신기했는지 제게 비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형님, 대체 나가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가씨가 뭐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네요. 방법이 다 있지. 원래 애들한텐 가끔 엄하게 말해야 말을 듣거든. 그렇게 다행히 신우인 제 선에서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신우이와 단판을 짓고 얼마 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바로 셋째 도련님과 결혼하게 된 셋째 동서였습니다. 듣자니 셋째 동선 치과 의사라고 하던데 직업이 직업인 만큼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시모도 셋째 동서 앞에선 아주 절절맸고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다 들어오는구나. 동네 잔치라도 열어야겠다. 우리 막내 며느리 자랑 좀 해야지. 시몬 그러더니 정말 동네 잔치를 열고 셋째 동서를 여기저기 자랑했습니다. 물론 그 잔치 음식은 저와 둘째 동서 차지가 됐네요. 저는 셋째 서방님과 동서가 무슨 장원급제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셋째 동선 시모의 비위를 맞추기로 작정했는지 본격적인 물량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신고 다니시는 신발이 영 낡았더라고요. 연세 드실수록 신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백화점 갔다가 샀는데 2분 신으세요.
어머, 넌 바쁜 애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기니? 똑똑한 애가 정도 깊다이. 고맙다, 잘 신음아. 내가 이때까지 며느리가 둘이나 있었는데 셋째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 챙기는 며느리도 하나 없었다. 이제라도 며느리 잘 들였어 아주. 이런 뇌물들 덕분에 셋째 동선 집안의 모든 제사에서 열애가 됐습니다. 둘째 동서하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할 때 셋째 동선 시모하고 과일이나 깎아 먹으며 노닥거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알았는지 슬그머니 주방 문을 닫더라고요. 전 그게 더 약올라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전쟁통에도 애는 낳는다는 말처럼 어느 날 제가 덜컥 둘째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시댁에서 그렇게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라고? 아유, 진짜 아들이 맞아? 아이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이게 다 부적 덕분이다. 부적을 잘 써서 네가 아들을 가진 거야.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사실 이대로 대가 끊어지나 내심 걱정했거든. 이제 아들을 봤으니까 아주 두 다리 쭉 펴고 자겠다. 그지, 엄마? 아들을 가진 건 저도 물론 기뻤지만 시모한 남편이 단순히 아들이라서 더 기뻐하는 걸 보고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제 아이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은 친정 식구들과 우리 둘째 동서뿐인 것 같았죠. 형님,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홀몸도 아닌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 미안해 동서. 동서 힘든데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네.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 집안에 이렇게 버티는 거 다 형님 덕분인걸요. 형님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미안하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 둘을 낳고도 여전히 시댁 제사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둘째 동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엔 일종의 전우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전 그렇게 다들 원하던 아들을 낳았고 장손이 태어난 것에 시모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중엔 제가 왜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살았냐,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댁에서 그래도 제 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특히 둘째 아들은 종손이라고 떠받들어 주시니 저도 차마 이혼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명절 때마다 관절염과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지만요. 그렇게 또 제사만 치르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꼭 40년은 더 산 것 같았네요. 그 무렵엔 시누이가 결혼하겠다며 심해부를 데려온 해기도 했고요. 심해부는 말갈량인 시누이와 다르게 차분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저하고 동선 시누이같이 천방지축인 사람도 저런 신랑감을 데려올 수 있다는데 놀랐죠. 그때 셋째 동서는 심해부 직업은 뭔지 집안은 어떤지 호구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셋째 동서도 참 대단하지? 어떻게 처음 만난 심해부가 어렵지도 않은지 대뜸 어디 사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거부터 물을 수 있나 몰라. 동서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 다 했으니까 좀 쉬어요, 형님. 그때 전 설거지 끝내고 바람이나 쐴 겸 혼자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호구조사가 다 끝났는지 셋째 동서가 동네 정자에 앉아 깔깔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졸지에 통화를 엿듣게 된 게 민망해서 얼른 옆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셋째 동서가 통화 중인 사람의 정체를 깨닫고 매우 놀라고 말았어요. 자기야, 나도 보고 싶지. 정말 보고 싶다고. 마음 같아선 당장 자기한테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술 퍼먹고 뻗었지 뭐야. 오늘 우리 시누이가 남편감을 데려왔거든. 뭐? 잘생겼냐고? 당신이 훨씬 잘생겼지. 난 자기한테 일편단심이니까. 나도 이 지겨운 시골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어.
우리 시모 있잖아. 그 노인네 내가 돈만 주면 좋다고 해 웃거든. 아마 내가 당장 서울 간다고 해도 용돈만 지어주면 그러라고 할걸. 진짜야. 미친 노인네가 돈만 밝히고 아주 며느리들을 호구로 한다니까. 그래도 돈만 주면 아주 끔뻑 넘어가. 엉덩이까지 실룩실룩하면서. 그 꼴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진짜 웃긴 노인네지? 나 내일 친정 가봐야 한다고 새벽에 움직일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 사랑. 정말 기가 막히게도 셋째 동서가 혀까지 짧게 하며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내연남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빠르게 녹음까지 해두었어요. 다만 이걸 언제 터뜨려야 할깐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셋째 시동생도 동서와 똑같이 말도 영 밉게 하고 집안일도 남편에게 다 미루고 관심도 없었기에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 한 번의 시댁 모임이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전 또다시 제사 준비를 하러 시댁으로 불려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출발할 때부터 몸이 영 안 좋더라고요. 형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머, 식은땀까지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서 쉬시지 그래요. 역시나 제가 아프다는 걸 알아주는 건 저희 둘째 동서뿐이었어요. 아니야, 내일 제사인데 같이 준비해야지. 나 없으면 동서 혼자 고생할 거 아니야. 나 괜찮아. 약 먹었어.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저희 옆에 착 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예, 어머마, 너 빨리빨리 좀 해라. 그러다 전 다 타겠다 얘. 조상님 제사상에 다 태운 걸 올리려고 그래? 세워라 내워라 아주 느려 터졌네 아주. 전 시모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세상이 막 핑 돌고 물 먹은 솜처럼 몸이 축 가라앉았습니다. 어머,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괜찮으세요? 아주버님, 형님이 쓰러졌어요. 전 저를 애타게 부르는 둘째 동생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려보니 119에 실려왔는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눈을 떴을 때 제 앞엔 딱 2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건 시모와 둘째 동서였어요. 어머마, 이제 정신이 좀 드니? 너 몇 시간을 잔 건 줄 알아? 아주 그렇게 자다가 코까지 골겠더라 너. 너 3시간이나 잤어. 형님, 괜찮으세요? 어지럽진 않으세요? 전 형님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둘째 동선 연신 울먹이며 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는데 시모는 팔짱을 딱 끼고 제가 마치 늦잠이라도 잔 사람처럼 타박했습니다. 전 그래도 며느리가 제사 준비하다 쓰러졌는데 괜찮냐는 소리가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은 갈수록 가관이더군요. 너 설마 음식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건 아니지? 의사 말론 조금 안정을 취하면 괜찮다던데 이만 좀 일어나지 그러니. 아무리 제사 지내는 게 싫어도 맏며느리가 이러고 대자로 뻗어자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제가 설마 꾀병이겠어요? 저 진짜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저 시엠이 째려보는 것 좀 봐라. 너 표정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것 같네. 내가 너 보면 우리 딸 시집 보내기가 영 싫다니까. 우리 예비 사이도 외아들이라는데 내 딸이 시집가서 너 같은 취급받으면 어떡하니? 그럼 내 마음이 아주 찢어질 텐데. 나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 못 본다. 내 딸 시집살이 당하는 꼴 절대 못 보지 그럼. 그렇고 말고. 시몬이 이제 시집갈 시누이가 걱정됐는지 저와 비교를 하면서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말이 아파서 쓰러진 며느리를 두고 할 소린가요? 네? 어머님, 그럼 저는요? 전 그런 시집살이 당해도 되고요?
그렇게 시모의 말에 반박하려던 참에 남편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어나 있는 걸 보곤 갑자기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옆으로 제쳤어요. 당신 이제 괜찮은 거지? 그럼 빨리 집에 가자. 지금 저녁 시간 지났는데 밥 차리는 사람 없다고 다들 난리야. 딱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얼른 일어나. 남편 말을 들으니 지 마누라가 걱정돼서 온 게 아니라 밥 차릴 사람이 없어서 데리러 왔던 모양이었어요. 뭐라고? 지금 밥할 사람 찾으러 여기까지 왔니? 당신도 필요 없고 어머님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나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한 가족으로 못 살겠어요. 어머님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딸이 그렇게 걱정되면 시집을 보내지 말던가요. 며느리 시집살인 그렇게 시키면서 시누이 시집살인 걱정이세요? 저도요.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자 제 곁에 있던 둘째 동서가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던 동서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저희나 되니까 이 집구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한테 고마워하셔야 된다고요. 형님, 저희 이 집 며느리 이만 반납해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요? 우리가 친정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이런 취급 받을 이유 없다고요. 그래, 내가 딱 하고 싶던 말이 그거야. 어머님 동서 말 잘 들으셨죠? 당신도 똑똑히 들었지? 동서하전 그러곤 둘이 합창으로 당장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희들 뭐하니 지금? 둘 다 이혼을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것도 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희가 1년에 10번이나 제살 지냈던 게 더 말이 안 되죠. 동선 이제 보니 아주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모는 코웃음을 치며 또다시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참나,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나도 너희처럼 말만 많고 쓸모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 뭐 잘난 게 있다고 감히 시애미 앞에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나도 우리 치과의사 며느리만 있으면 돼. 니들같이 잘난 거 하나 없는 며느리 한 트럭 줘도 싫다 이거야. 아, 어머님 셋째 동서 믿고 이러시는구나. 근데 어쩌죠? 어머님이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동서, 셋째 동서한테 전화 걸어서 스피커폰 좀 틀어줄래? 둘째 동서는 알겠다며 곧장 셋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울린 후에야 셋째 동서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형님들 다 어디 가시고 저만 이렇게 남겨두면 어떡해요. 저 음식 못해요. 그러다 손이라도 다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치과 의사한테 손이 얼마나 생명 같은데요. 동서, 나야.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 게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화내고 싶거든. 이 녹음 파일 다 듣고 하네. 알겠지? 전 그러곤 제가 녹음했던 셋째 동서의 통화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재생해버렸습니다. 병실 안엔 자기야 보고 싶어, 시모 저 노인네 등등 듣기도 민망한 셋째 동서의 미래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시모는 녹음 파일 안의 목소리가 셋째 동서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셋째 동선 이게 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전 곧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잘 나가는 며느리가 있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어머님은 셋째 동서 그렇게나 의지하시는데 동선 어머님 보고 미친 노인네라고 막 욕하고 있네요. 어머니 완전 뒤통수 맞으셨어요. 진짜 그년이 그랬다고? 이걸 진짜 네가 다 직접 녹음한 거야? 네. 셋째 동서가 시댁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집 앞 정자에서 이러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데요. 뭐 근데 저희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네요. 저희는 이혼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지 동서? 네 형님.
집안 걸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겠네요. 둘째 동서와 전 아주 오랜만에 주저앉은 시모를 보고 배꼽을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시모와 남편은 급하게 시댁으로 돌아갔고 병실엔 동서와 저 둘이 남았습니다. 동서 아까 보니까 말 잘하더라. 어디서 그런 힘이 났어? 시모가 막 형님한테 하는 말 들으니까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아직 젊은데 뭐하러 이런 취급받으면서 식모살이를 해요. 요즘 이혼이 뭐 흠인가요? 형님, 이제 더는 참지 마요, 우리. 동선 큰 결심을 한 듯 두 주먹까지 불끈 쥐었습니다. 저희 4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둘째 동선 참을 수 없었는지 저보다 먼저 이혼서를 접수했습니다. 눈치 없는 저희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둘째 동서 흉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재수씨 그럴 줄 몰랐는데 완전 웃긴 여자더라. 글쎄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건다고 완전 으름장을 놨대. 웃기긴 니네 집안이 더 웃기지. 너 내 말 뭐로 들었니? 나도 너랑 이혼할 거야. 내일 당장 이혼서를 접수할 거니까 당신도 얼른 서류 써. 소송 걸리기 싫으면. 뭐? 당신 그 말 진짜야? 아직 화 안 풀렸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진짜 쪼잔하게 이러지 말자. 너야말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네가 장남이라고 해서 뭐 잘난 게 있어? 돈이 많기래, 능력이 있기래. 그깟 장남 타이틀 하나 달고 그만했을 때. 그리고 너 완전 마마 보이거든? 너 나이도 40이 넘었으면서 이제 엄마 뒤 좀 그만 따라다녀라. 한심하다 정말. 남편은 아닌 척하면서 사실 어른들만큼이나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한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고 제사를 모시라고 종용한 것도 남편이었으니까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예전에 며느리들 다 그러고 살았어. 그럼 종갓집이 시집 오면서 그 정도도 각오 안 했냐? 전 여전히 자기 잘났다고 나불거리는 남편 얼굴에 그대로 이혼서를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도 이혼하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요. 전 사실 친정 부모님께 제가 크게 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펴주셨어요. 선혜야, 너 괜찮어? 아휴, 그동안 네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을까. 내가 너 총각집에 시집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다. 난 그저 우리 시어머니 생각만 하고 그 집 인간들도 상식적일 줄 알았지. 너 잘 생각했어. 얼른 애들 데리고 집으로 오너라. 엄마 물론이고 아빠도 눈물까지 보이시며 제가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헤아려 주셨답니다. 전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끝까지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셋째 동서가 바람난 걸 폭로한 이후에 화가 잔뜩 난 셋째 동서가 절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형님 그러고 사는 게 제 탓이에요? 왜 나까지 물귀신같이 물고 늘어지는 건데요? 형님의 한 짓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내 뒷조사까지 했다고요. 나 진짜 이혼당하게 되면 당신 책임질 거예요? 그러게 바람을 피긴 왜 펴? 그게 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결국 셋째 동사 전 머리채까지 잡으며 크게 몸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들어보니 셋째 동선 상가남 소송까지 휘말리며 아주 탈탈 털리고 이혼을 당했더군요. 시댁 입장에선 단 몇 달 안에 며느리 셋이 모두 이혼을 하고 만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믿기 힘드시겠죠? 저희 시댁을 겪어보셨다면 이혼 잘했다고 아마 손뼉을 쳐주실 겁니다. 둘째 동서와 제가 오죽했으면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혼을 결심했겠어요? 그러게 남편들이 옆에서 저희 마음만 알아줬어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제 전 남편은 종손이 애들도 다 뺏기고 이혼했다고 엄청나게 돌림을 당하고 있나 봐요.
여보, 나 이러다가 족보에서 이름마저 팔게 생겼어. 어르신들이 나 볼 때마다 지팡이로 얼마나 때리시는 줄 알아? 이런 한심한 놈이 없다면서. 겨우 지팡이로 얻어맞은 거 가지고 뭘 그러니? 난 그보다 더한 취급도 당했어. 앞으로 잘난 너희 집안 어른들 네가 모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다신 나 찾지 마. 나 아주 너희 집 얘기라면 지금도 구역질이 날 것 같거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앞으로는 제사 지내지 마. 당신이 원하면 우리 엄마랑 안 만나도 돼. 남편은 그제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둘째 시동생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둘째 동서가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날마다 전화를 걸어대며 그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나 봐요. 형님, 이 집 남자들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빌면 뭐 한대요. 내 말이. 뭐 또 혹시 모르지. 집에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쇼하는지도. 전 이제 더 이상은 그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듣자 하니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혼하고 결혼한 신우인 3대 독자에게 시집을 가서 저희만큼이나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네요. 물론 저희만큼 1년에 10번씩 제살 지내진 않겠지만 며느리가 신우이 하나뿐이니 고생 꽤나 하고 있겠죠? 요즘 시모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소리를 그렇게 달고 산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그냥 이혼하면 안 돼? 너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아주 자식들이 있는 거 다 이혼했다고 이 엄마 망신 주려고 그래? 엄마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시모가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 그 집 며느리가 다 떠난 자리인 원래 며느리였던 시모가 채워야 한다는 거죠. 시모는 70이 다 넘은 나이에 제사 음식을 혼자 다 하고 있다네요. 아이고, 늙음하게 이게 무슨 고생이니? 내가 아주 허리가 휜다, 허리가 휘어. 이게 무슨 팍복한 팔자야? 이 정도면 나름의 복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전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엄마, 난 외갓집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친할머니네 가면 엄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밥만 했잖아요. 근데 외가 오면 엄마랑 이렇게 놀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웃고 계세요. 그럼 이게 당연한 거야. 가족끼린 서로 배려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없는 빈자리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전 요즘도 둘째 동서와 종종 연락하면서 좋은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결혼 생활 끝에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바로 저희 동서가 아닐까 싶네요. 형님, 전 사는 게 요즘처럼만 평화롭다면 더는 소원도 없겠어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다 떨쳐내니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가요. 전 동서의 말에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상처와 눈물투성이었지만 이젠 절 믿어주는 사람들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남편이나 시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예전 같았으면 시댁 눈치를 보며 힘든 것마저 꾹꾹 눌러 담았을 텐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더는 제 삶을 희생하지 않고 아이들과 웃으며 살아갈 용기를 찾았으니까요. 이혼의 아픔은 분명 컸지만 그 끝에 찾아온 평화는 더없이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용기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야겠죠. 앞으로 제 인생의 며느리 노릇은 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후련함과 해방감을 느껴보려고 해요. 자유의 맛이 바로 이런 걸까요? 제 일은 그대로의 살아가는 삶이 참 좋기만 하네요. 제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저와 동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